모든 국민에게 해야죠. 선출되지 않은 공적 권력이잖아요. 팀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게 반대 2배를 넘었어요. 저는 용산의 분위기는 이미 본인들은 사과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민심과 괴리가 될 수가 있나. 그 여야 의정 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망했죠 뭐. 잘 나가겠죠.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케네디가 왜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까? 달에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런가요? 이런 그 이견이 있다는 것은 저는 건강한 토론이 가능한 측면에서 그렇죠.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할 옆에서 때는 보기엔 있어요. 건강하냐고 아파 보여요. 아니 건강합니다. 굉장히. 한호시가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번 주는 축제죠. 화요일, 목요일 휴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르만 여의도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매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10월이 시작되고요. 이번 해도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1년만 버티십시오. 내년 이맘때쯤에는 거의 9일, 10일에 가까운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네. 2020년, 2024년이잖아요. 예.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짤이 한번 돌았었어요. 2025년까지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 며칠 연속 이 연휴가 이어진다. 이게 있었는데 네. 저도 그때까지 직장 생활 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정치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다 계속 보니까 놀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 목요일 제 방송이 몇 개 있는데 다 휴방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한편으로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아. 한편으로는 그래도 출연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수방을 하는구나. 자, 우리 자영업자분들 모시고 자영업자들 열심히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요즘에 자영업 위기를 좀 겪고 계시죠?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쉽지 않죠? 요새 그러니까 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당내에서 여러 이견이 있다는 것은 네네네. 항상 있었던 일이고 네, 이것을 네, 어떻게 네. 잘 조율해 나가느냐가 그 당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저희 당의 실력을 진짜 보여주는 당이야 뭐 있어요, 지금 오늘 진짜. 지지율 나왔는데. 아니 뭐 저는 대변인이 지지율- 아니라고 당 대표인 줄 알았어요. 지지율은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정광국 열심히 보시지 해갖고 않으십니까? 아니요, 네. 봐야죠. 네. 보는데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꼭 보셔야 될 분이 안 해야죠. 보시고 계셔가지고.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말씀이 많아지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도 따로 사무실이 있으신 거죠? 네, 있죠. 저 자영업이죠, 한마디로. 그럼요. 사업자 네. 내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요즘 사건 수임을 하세요? 하죠. 어. 지금 사건 재판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요즘 그 법조 시장은 좀 시장이 괜찮아요? 요즘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 주변 힘들어요.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봐도 네. 요즘 좀 약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사건이 좀 덜 네, 네, 들어온다. 네. 근데 참 희한한 건 확실히 경기가 힘들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회생 사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파산 회생. 네, 파산 회생들이 개인 회생이 이게 한동안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많이 줄었다가 이게 별로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많이 축소됐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본 얘기 들어보니까 이 회생 사건이 또 많이 또 급격하게 늘어갔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보통 그런 개인 회생 신청하신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기가 좋지 뭐 힘들다는 않다. 건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방증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네. 그 잊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 맞아요. 출신이에요. 네. 제 소개 언제 하나요?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셔서 네, 대단히 이화영 감사하고요. 부지사 그때 변호 잘 됐죠? 제 소개 언제 하냐고.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끝났죠, 거기랑은? 거의 끝났죠. 네, 끝났어요. 네. 그리고 간절하게 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힘드시죠?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강성필입니다. 새로운 당직을 언제 받으시죠? 아직 당직 절차가 좀 정체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몇 명이에요? 한 30명 되죠. 그거 몰라요. 셀 서로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제가 일급 국정원 체계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일급 비밀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조직으로 움직이는. 서로를 몰라요. 서로 부위원장들끼리 몰라요. 만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서로만 알고 제가 좀 정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좋네요.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 네. 인민의 간부화예요 지금. 자, 우리 최윤경 기자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 사이에 또 조금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명태균 씨 얘기가 참 그 전에 지난주에 많이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의뢰하는 데가 있고, 그죠?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이제 공표하는 데가 뭐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보통은 의뢰한 같게. 데랑 발표하는 데 이제 같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여론조사를 했던 회사의 대표가 인터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과 가까워지는데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업체가 P&R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2021년 명 씨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를 하고 P&R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기관 조사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후보도 아니었죠 그때는 네. 그 주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이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게 나왔습니까?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이 P&R이 공표한 13건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 앞에 그러니까 두 번의 조사가 아마 이제 가장 요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네. 3월에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 그 전 뭐라고 검찰총장 표현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이 네. 40.5%, 이재명 18.8% 이렇게 나와요. 2배 이상 윤석열 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40, 이재명 18%. 네. 와. 두 번째 조사가 3일 후에 있는데 그것도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40.4, 이재명 21.1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거의 더블 스코어네요. 네네. 근데 좀 비슷한 시기에 그 이후에 이제 전국 확대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는데 네. 그때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크게 앞선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때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는 두 사람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뭐 23, 23 이렇게 나오거나 3%포인트 안팎으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의심들을 계속 받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지 P&R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도 숫자가 튀는 게 불안했다. 이상하게 우리 조사에서 그 윤석열 지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우스 이펙트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 하우스 이펙트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사 기관인지를 사람들이 알면 네. 그쪽이 좀 더 맞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진보적인 기관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하고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건데 편향성이 좀 생긴다는 건데 본인이 봤을 땐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아, 그 대표가. 네. 그리고 두 번째도 무슨 말을 하냐면 대표가 우리는 작은 기관이다. 근데 우리 결과를 큰 신문사에서 퍼다 나르고 방송 뉴스 화면에 막 자막이 나오고 한다. 잘 이해가 안 됐다. 우리만 윤 대통령이 높게 나왔는데 우리 것만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게 이렇게 붐업되지는 않았을 거다. 퍼다 나르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 이펙트가 점점 커진 것 아니겠냐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몇몇 분들이 그때 3자 대결이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세 분이 유력하긴 했죠. 이낙연, 이재명, 뭐 윤석열 뭐 이런 정도가 아마 유력하긴 했는데 요 이제 가상 양자 대결 결과 네. 그죠? 네. 40대 18 그다음에 40대 21 요 정도 이제 가상 양자 대결로 나온 거니까 문항은 어떻게 나왔냐면 네. 그 당시 조사를 보면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붙여보고 윤석열, 이낙연 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붙이고 윤석열, 이재명 순환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김두관, 윤석열, 그다음에 윤석열, 김두관. 아마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려서 붙입니다. 야당 주자들을 좀 바꿔서.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누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에 김두관, 심상정,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홍준표 요 정도를 쭉 불러요. 네. 그 중에 이제 응답을 하도록 하고 네, 보기는 네. 순환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 다른 데보다도 유독 P&R 조사가 이렇게 조금 튀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P&R 대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튀게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대표는 지금 뭔가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건 이제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그 과정을 아마 더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정강재 근데 대변인께서는 이 어떻게 부분 보십니까?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 그 인터뷰 맥락에 네, 누군가 작업을 했다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네, 여론조사의 로우 데이터를 바꿔서 작업을 했다라는 의심이 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가 여론에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이 그 조사 결과가 인용 보도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언론사의 이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P&R 대표도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네. 그 결과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엔 당연히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그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 화제가 되니까 언론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P&R 대표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작업을 의심했다는 건 이 언론 보도 과정에서 작업은 의심할 수 있겠지만 로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뭐 지역별 가중치를 인위적으로 손을 봤다든가 네. 뭐 성별 아니면 연령대별 가중치를 손을 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했다면 정말로 여론 조작이죠. 네. 근데 이것은 P&R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건 대답 안 하고 그에 대한 그 답변 없이 언론에서 자꾸 우리가 보도가 되니까 하우스 이펙트가 강해져서 우리가 조사하면 조금씩 더 그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이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본질을 그 비껴가는 답변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말도 안 맞는 것 같은 게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려면 그 여론조사 회사가 정말 어느 한쪽이 확실한 그런 네. 조사를 계속 이제 내놓으면 그게 하우스 이펙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P&R은 저희가 이렇게 막 어느 쪽이다 이게 이제 확실히 우리 생각에 굳을 그렇죠. 정도의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진보 진영에서 제일 여론조사 자주 하는 곳이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이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라이벌 방송사에서 돈 내갖고 진행하죠. 라이벌 아니 그렇죠. 거의 우리 라이벌 채널을 왜 라이벌이에요? 150만 채널인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곧 그렇게 될 거니까. 네. 네.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 그 정부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꽃이라는 그 여론조사가 오면 안 받는 경우가 잘 대답을 안 하고 네네네. 그래서 정말 하우스 이펙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P&R이라는 회사가 정치 고관여자인 당시에 저도 굉장히 고관여자 아니었겠습니까? 예. 정치부 기자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 P&R 조사에 대해서 누가 여기는 보수 쪽이 좀 유리하게 나온 곳이야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전혀 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혹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 인터뷰를 쭉 읽어보니까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 P&R의 대표께서는 나름대로 어쨌든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대해서 본인은 좀 탈출구를 찾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어쨌든 간에 먼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돌려가지고 네. 좋은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얼른 가서 빨리 돌려봐. 이런 식으로 저는 의뢰를 했던 것처럼 이 기사에서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되나요? 그런데 아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서는 네. 이슈가 계속해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긴 예를 하겠죠. 들어서 네네. 상대 후보의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터졌다고 하면은 그때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여론조사를 얼른 돌려버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언론 그 인터뷰를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건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중립을 배제시킵니다. 그래야지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부정과 어떤 긍정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기 전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당시에 화두가 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진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랑 그냥 또 바로 물어보는 거랑 이력을 한 줄을 놓고 물어보는 거랑 두 개를 넣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무당층에게 두 번 다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름, 잘 모름 이런 분들한테 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또 이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이렇게 고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여론조사의 기법에 따라서 이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가 이런 조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여론조사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자체적인 비공개 조사를 여기서도 보면 23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는지 이것도 사실 추후에 좀 밝혀봐야 될 네네네.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질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에 했던 그 질문지 같은 것도 쭉 살펴보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명 정도 표집을 했고 뭐
가중치를 어떻게 줬는지를 좀 봤는데 그냥 그거 상으로는 뭐 크게 특별하다 싶을 만한 것도 없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런 이제 방법들 쓰잖아요. 앞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어본다든지. 근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어떻게 한 건가? 뭐 조작이라면 뭐 무슨 조작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 조작이 있었다고 네.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조사 업체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것은 이 여론조사로 인해서 그러면 누가 이득을 받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범죄적인 부분은 없는 것인가? 이걸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근데 지금 조금 제가 봐서 저도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래 뭐 좀 명태균 씨가 뭔가를 한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어떠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 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어찌 보면 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어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뭐 그냥 용기만 준 것인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잘 나왔으니까 이것만 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범죄 행위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단계만으로는 단순히 뭐 여론조사 업체 사장이 명태균 씨에게 농락을 뭐 돈도 뜯기고 그다음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지금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럼 이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까지는 조금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 조금 후속 기사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 예를 들어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건 저는 차라리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튀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화제성도 있고 이제 언론사에서 볼 때도 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관심 갖겠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그 보도를 좀 많이 낼 수는 네.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본질은 제가 생각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예, 예.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뭐 표본을 조금 더 유리한 사람에게 할 수 있고요. 응답률이 낮은 계층, 예를 들어서 뭐 20대는 응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20대 여성의 응답률을 가중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40대보다 3.5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그러면 불법적인 그러니까 불법적인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이 네. P&R 대표가 사실 답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때 결과가 어떤 건지 사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로 데이터를 언제까지 보존해야 된다 아니면 중앙선관위의 로 데이터가 어땠는지에 대한 그 검증 작업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아마 제가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P&R 대표는 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P&R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러니까 불법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로 데이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데 본인이 다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는 임의적으로 사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중앙선관위에서 오면 자기가 해준 적은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불법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점을 더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여론조사상에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법은 있지만 그 불법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후에 어쨌든 과정에 어쨌든 이걸 가지고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 소통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소통을 통해서 신뢰가 쌓아져서 그걸 기반으로 선거의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지 지금 이 여론조사에 매몰될 건 저는 아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20년도 1월 말에 세계일보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현 검찰총장이었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면서 그 이름이 들어가면서 여론조사 2위가 돼요. 1월 30일로 제가 기억하고 찾아보니까 2020년 1월 26일부터 20년도 20년이요? 20년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세계일보 여론조사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1위가 당시에는 이낙연 총리였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어. 3위가 황교안이었고
그다음에 4위가 이제 이재명 대표 아, 그래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13, 14명 정도의 어떤 대선 후보군을 올렸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명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상하다 했어요. 왜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군에 넣느냐라고 해서 기사가 됐거든요. 저는 거기에 상당히 그때도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기사가 떠올랐던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제일 처음에 국회 방문해가지고 국회 기자실에 갔었을 때 세계일보 기자 그 부스가 있잖아요. 굳이 찾아가가지고 세계일보 기자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때 세계일보에서 나 그때 여론조사 넣어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굳이 그 기자한테 했던 것이 기사화가 됐거든요.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2020년도 1월 26일 날에서 28일까지 실시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 네. 당시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당시 정치부 조남규 정치부 부장이고 지금은 세계일보 현직 부장인데 왜 넣었냐 갑자기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군에. 그러니까 아니 이런 갤럽 조사가 있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넣어봤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모종의 약간 뜬금없는 그리고 여기에 모종이 뭐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근데 그 의심을 지울 수가 또 없어요. 여기 보면 PNR에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 대중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언론사까지 끌어들여 PNR 여론조사에 의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우스 이펙트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여론조사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게 이러한 행적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뭐 지방선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거의 뭐 이 지역에서 정치인들에게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인터뷰 내용에 본인이 네. 뭐 대통령 부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도 충분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의 사이에서 명태균이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도 뭐 이준석 대표 당 대표 될 때라든지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아마 이쪽에서 좀 같이 실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좀 뭐 한두 번이 아닌 좀 여러 차례 혹은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혹도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여론조사 업체들이 정치인들하고 어쨌든 굉장히 긴밀 혹은 뭐 아주 뭐 밀접하게 연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하죠. 아니 만약에 그런 관계긴 하죠. 정광재 대변인이 네. 지역구에 선거를 나가려고 해요. 근데 지역에 있는 여론조사 어떤 지역 업체에서 조사해봤더니 정광재 대변인 이번에 1위를 했는데요. 하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신감이 뿜뿜 생기고 내가 출마를 꼭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근데 저도 출마해보셨잖아요. 지난번에 경선할 때 나를 얼마나 지지해 줄까? 뭐 궁금하죠. 여론조사 결과 예. 당연히 궁금하니까 의뢰하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도 듣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강성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그 자료가 있는데 네. 이거 조사해 보니까 저게 자체적으로 잘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와서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 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네. 이거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비공개로 많이 돌려요. 그래서 비공식 지금 막 나온 그 속보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지금 뜨고 있거든요. 압수수색 네, 들어갔어요. 이게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거예요. 음. 6,300만 원 뭐 줬다. 그리고 또 세비 절반을 줬다. 네, 이 네,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네. 이런 정도의 구태 정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자신의 세비 절반을 약속하는 이런 정치가 네. 21세기인가 2024년 대한민국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전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럴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보통 우리가 제가 선거를 좀 해보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많이 돌립니다.
특히나 박빙인 지역일수록 더 많이 돌려요. 좀 많이 돌려보셨어요? 네, 제 선거 뭐 여러 번 해봤으니까. 어허. 근데 이제 제가 뭐 호남에서도 해보고 수도권에서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돌릴 때 보통 두 가지를 돌립니다. 첫 번째는 홍보용. 그러니까 내가 최초에 출마를 하기 전에는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돌립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보통 첫 번째로 많이 놓고 이력도 많이 넣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근데 그걸 또 많이 돌리면 상대 후보를 또 같이 홍보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는 하지 않아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객관적인 샘플고 잘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한번 맡겨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또 자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론조사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준석 의원에게도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7불사 회동 같은 것만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 같은 사람들도 이 명태균 씨하고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관계를 맺어왔을 힘산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 출마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객관적인 어떤 그 데이터처럼 보이는 걸로 당신이 이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객관적으로 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랑 그 명태균 씨랑 그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전국 선거를 했잖아요. 네. 자기를 전국에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면 명태균 씨 사람이 경남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남에도 있을 수도 있고 수도권은 더 많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야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당대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비공수로 갖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뭐 명태균 씨랑 뭐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약간은 제가 어떤 뉘앙스는 뭐냐면 뉴스토마토의 기사 어떤 뉘앙스는 이준석 대표에게 해줘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뭘 뭘 해달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가 꼭 얘기를 해줘야지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너가 지금 완결성이 없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지금 기사가 나가지를 않고 있다. 진척이 안 나고 있으니까 너가 뭐 이게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지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뉴스의 어떤 뉘앙스가 저는 그래 그래요.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정도의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됐다는 정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개입됐다는 정도가 이게 화두에 좀 더 오르려면 저는 음성 정도 나오는 증거가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빨리 네. 제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여튼 당시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의혹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그 대표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네. 좀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 거죠? 말씀이 일리는 있는 게 이분이 이제 약간 힌트는 주고 갑니다. 힌트는. 힌트를 이제, 줘요?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처음에 대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웃었어요. 난 안 하겠다. 창피해서 못 하겠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머니투데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씨 있잖아요. 이 씨 계속 지금 제보하고 있는. 네네네. 근데 뭐 설문 이 씨가 저에게 설문을 주잖아요. 저한테 전화를 주면 제가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못 하겠다고 하면 뜬금없이 또 명태균 씨가 전화가 와요. 이게 왜 안 되냐? 다른 데는 하는데. 그러면 저는 못 합니다. 다른 데는 해도 저는 못 하고 중앙선관위하고 직접 통화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는 전달을 해요. 근데 다만 본인의 조사에 조작은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관계는 뭐 조금 근데 더 로데이터라는 거 밝혀봐야 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해봐야죠. 여론조사 만약에 이거 혹시라도 조작을 했으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사건인 거죠?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 아마 네. 여론조사 업체가 등록업체일 거예요. 네. 그 아, 등록 여기 당연히 그렇겠죠. 공표, 네. 네. 그러니까 할 이게 수 있는 뭐 허가제가 등록업체. 아니란 말이죠. 예. 뭐 자신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 설립하고 그러면 돼요. 아니 그 나중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지금 우리가 이제 밥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그거에 있다.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을 네, 제가 네.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요 소식은 뭐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또 있다고 하니까 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이제 제2요건을 아마 쓰겠지요. 그렇겠죠. 네. 이미 국무위원회 오늘 오전에는 통과를 한 걸로 보이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네. 지금?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겠죠 국회에.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관건은 그런다고 해서 통과가 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떤지. 의장이 10월 10일을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아침 인터뷰에서 약간. 네, 근데 그랬던 시기가 지금 언제인지보다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10월 10일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맞습니다. 끝나고 난 그 네. 이유를 얘기를 네, 하시는 네, 것 네, 같은데 음. 그런다고 하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좀 근데 달라질까요? 지금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분명히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특검법은 조금 좀 정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여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이걸 실시해야 한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도이치모터 사건만 따로 떼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이 검찰에서 불기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판 기소를 해버리면 특검법을 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그냥 그건 이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버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시 특검법을 한다는 것도 조금 애매해지는데 차라리 불기소가 나오면 저는 도이치모터 사건만 따로 떼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특검법을 추진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럼요. 이렇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검찰에도 수사 기록이 있고 이미 수사해놓은 기록도 있고 증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따로 떼어가지고 이걸 개별 특검법 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딱 하나씩 사건별로 해가지고 저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용산에서 거부권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제의 요구했었을 때 찬성할 수도 있는 분이 8분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로 이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슬림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타겟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약에 특검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떤 특검이든 간에 특검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특검을 받는 본인 자신, 본인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도 사실 특검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튀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사수하는 거고 또 국민의힘의 주요 인물들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 같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특검이 돼가지고 거기서 위법 행위가 일어나서 이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면 다음 대선에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본인들로서는 이게 무너진 배에 탑승을 해봤자 결국에 대선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상당히 이게 관건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국민의힘 현역들 안에서도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실드 치기가 어렵다라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어요? 그거 왜냐면 확실해요. 그거 그 확실합니다. 반증이 예, 그 반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국민의힘 분들 물어보잖아요. 요 앞에 바로 앞에 계세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정광재 대변인 한 명 딱 빼시고 다들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리고 큰일 날 소리야. 두 번째로 들어봅니다, 좀 이따가. 네. 두 번째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필리버스터 안 했잖아요. 네. 당연하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첫 번째 이거 내가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어떤 신념이 있고 확고한 뭐가 믿음이 있어야지 가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고 나면 일어나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현역들이 아는 게 없어요.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용산에서도 그러니까 현역들이 용산에다가 야 그럼 좀 물어봐 네가 하는데 용산에서도 혼날 것 같아서 못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첫 번째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네. 내가 거짓말이 될 수가 있고 그 어떤 부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를 안 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네. 어떻게 국민의힘 내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계세요. 사실이 뭐래요? 뭐냐면 저런 얘기한 움직임 적이 제가 없어요? 예. 국민의힘 그 소속 예. 의원이나 당직자 가운데 아마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가장 목소리 높여서 주장한 사람이 저일 것 같은데요. 네. 저 그래서 불려왔나요? 일부 저그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대변인이 왜 저런 얘기 자꾸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양심과 소신이 있는 한 네. 이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는 진솔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사과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면
수사 아니 이것은 네. 지금 그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관해서 지금 네, 네. 말씀을 네, 드린 네, 겁니다. 네. 이것은 지금 수심위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이거 음. 법리적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결론을 네.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법적 문제와 정치적 도덕적 문제는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네. 법적 처벌은 검찰이 기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적 처벌 조항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나 별개로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대중에게 연출되고 보여진다면 사과를 하고 가는 게 맞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4명의 경쟁 후보 모두 네.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는 정말 이른바 찐윤 후보라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주가 조작권에 관해서 만약에 요것만 특검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받을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사인 시절에 발생한 거잖아요. 일부 뭐 겹치는 시기가 검찰 조사 결과대로 하면 2차 주가 조작은 시기는.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설지현 변호사 말씀 잘하셨습니다.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기소한다라고 하는데 특검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강성필 부위원장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번 표결에서도 뭔가 나타날 수 이탈표 있다. 8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라고 네.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저는 적어도 이번 표결에서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8명이나 되는. 이번 왜냐하면 건 그래요. 저는 나올 이게 수는 있어요. 근데 8명 8표는 이상 안될 수 나오기 있다. 어렵다고 8표 이상 봅니다. 안 될 수 있다. 이게 모든 정치적 사안이든 무엇이든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것도 지금 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이거 특검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 정말 민심의 이반이 우리 당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면 그러면 뭐 그때 이탈표 너무 나올 늦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특검에 동의할 정도가 되면 그땐 탈출 전략이에요. 탈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려고 하는 아니 거 우리 선긋기예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보실 때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몇 명은 특정이 거의 가능하시겠네요, 그죠? 아니 전 지금 생각나는 사람도 한 20명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누구 왜 그래도 지켜줍시다. 그래도 그냥 그 나름대로 가정이 있고 또 미래가 있는데 지켜줍시다. 지금 알겠습니다. 정 대변인도 지금 아니, 사실 한번 근데 떨듯이 떨고 있는데. 뭐 내일 출연 아니 저는 지금 허위 사실을 자꾸 아니 유포하고 있네. 이건 농담이죠. 내일 출연하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침에 제가 항상 라디오 끝나고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오는데 뭐 이제 이런 특검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밀정이네. 했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 정광재 대변인은 다른 결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다 생각을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 민심이라는 걸 어떻게 이걸 이겨내시려고 하냐니까 이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로 어떤 대입을 해서 보면 그때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사과를 먼저 하는 바람에 이게 무너졌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경하게 대한민국에 진보와 보수 지지자만 있고 중립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중도층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하고 중도기 어떻게 때문에 아니 그 사과는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과겠습니다만 어쩌면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야 뭔 사과야 수사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과 필요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혹은 지지자분들도 왜 이걸 괜히 사과해서 빌미를 더 주냐 이제 이러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누구에게 효용성 있는 사과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국민에게 해야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공적 권력이잖아요. 네. 이걸 공적 권력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부인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은 사실 법적으로 부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네. 뽑아주지 않은 사람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지 자기를 뽑아준 48.3%인가요? 이 부분만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에게 하되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민도도 분명히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법적 문제와 정치적 도덕적 문제는 다르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계속 물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인식할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민심 얘기하시는데 민심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게 반대 2배를 넘었어요. 저는 민심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민도를 얘기했습니다. 민도. 아, 아니 근데 한덕수 총리 중국 오늘 사과드립니다. 저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생각하는 게 누구요?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총리. 예.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네. 이 정도 되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이해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화가 그래서 나는데. 영산의 분위기는 네. 이미 본인들은 사과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야 진짜 이렇게 민심과 괴리가 될 수가 있나. 아, 네. 그렇게 따진다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밥값 10만 4천원에서 본인 거 밥값 빼면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미안하다고 도의적으로 사과 다 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갑자기 여기서 아 근데 수사받고 기소 당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그때 이거 바로 사과한다고 사과했었었죠.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끝날 네. 일이 아니라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 민의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저는 그래도 저희 이 방송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네. 거의 저희 댓글이 정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항상 채워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어디 보면 항상 뭐 이쪽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아닌 사람들 막 저 쳐내고 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네. 우리 보면 거의 정당 지지율과 아, 그러면 개혁신당이 아니, 일당인데 그러면 뉴스공장은 우리의 라이벌 채널이 아닌 걸로 하시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니, 여기는 댓글이 다르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 하여튼 굉장히 민의를 잘 전달하고 있는 채널이다. 저는 그렇게 혼자 스스로 자부를 해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아, 가볼까요? 이거 아주 짧게 한마디씩만 네. 들어볼까 봐요. 27일 국회에서 촛불 행동이 주최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국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이 자리를 빌려주거나 장소를 빌려주거나 예약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누가 했냐?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이 장소를 주선하고 행사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다 함께 힘을 모아 탄핵시키는데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의 밤 네. 행사가 열렸고요. 네. 이걸 강득구 의원. 네, 네. 강득구 의원.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다. 의원직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평가를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강덕구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좀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예. 65조의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분명히 아니고 강두구 의원과 몇 명의 소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대를 되살려봐도 어쨌든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을 이루어냈는데 어쨌든 결국은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을 좀 지펴줘야 되고 어떤 이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했고 또 민주당에도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탄핵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만 공식적으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이유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큰 변화가 없으면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당의 의견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 MBN 그 인터뷰에서도 말을 했지만 예. 결국에는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 정부의 어떤 만행과 잘못된 위법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면 결국에는 민도가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치권은 수단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이제 해 나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면서 명태균 씨와 11년 정도 일을 같이 했던 그야말로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실무 역할을 했던 그리고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이 증인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전에도 많은 것들이 조금 보도되려고 했지만 이것이 어떤 뭐 통신 뭐 비밀법, 보호법. 보호 비밀법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뭐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국정감사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과했다고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판단하시죠?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국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을 해주면 안 된다는 국회 사무처의 조항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대놓고 탄핵을 선동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그
대관을 주선해 준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강덕구 의원에 대해서 근데 사실 뭐 국회의원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선언적 의미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강덕구 의원도 이런 행사가 국회에서 개최할 만한 성격의 행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네.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뭐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뭐 동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탄핵에 대한 사유가 충분히 현출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지만은 근데 야당 의원이 이 정도 얘기도 국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할 혹시 수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여당 의원이 네. 한 명이 참석하는 뭐 무슨 저 또 우파 단체 행사가 있겠죠. 네. 거기에서 민주당 해산, 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무슨 밤 이런 걸 행사를 했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이재명 그래요? 구속의 밤 행사를 해야 정신 차리겠나 이런 아니 반응을 그런 비슷한 보였거든요. 행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정치라는 게 국회에서 하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뭐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어떤 대중들의 지지를 받거나 그래 맞아 이재명 대표 구속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냐 이 뭐 지금 말이에요. 탄핵의 밤은 못 떴습니까? 아니, 근데 대중의 봐보세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가 10%가 20%일 때 아니, 지금 그게 그렇다고 20%니까 해서 탄핵을 하자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탄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죠. 야당 의원으로서는 시민들의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 국회 와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게 토론이 아니라니까요. 선전선동이에요. 아니, 토론이 아니라 물론 탄핵하자. 아시겠지만 저도 선거송도 싫어하지만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 걸 하려면 네.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에서 아니, 거기서 이미 하고 있고. 아 거기서는 서로가 네? 다 하고 있고 제가 그런 데서 참으려고 하면 했는데 되는데 말씀드려야겠네. 국회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그냥 거죠. 국회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광장에서 하지 마세요. 차가 너무 그래 막혀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고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각가지 이렇게 비난하고 네.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뭐 구속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의원 그 회관 빌려가지고 그 토론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느냐 이렇게 뭐 발언을 하느냐 그 차이가 때문에 있는 거지. 저는 민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덕구 의원이요 기초의원부터 그 지방 의원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감받지 못하고 뜬금없는 소리다 그러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눈치설. 본인은 나름대로 그 아니, 민지를 강덕구 느끼고 있기 의원이 때문에 경기도의장 출신이신데 네, 네. 안양이 안양이죠. 지역구고 네. 근데 지난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하셨었고 네. 상당히 여기에 사명감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비판하기 전에 조선일보 사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지율이 왜 중요한가라는 어떤 제목으로 사설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지율 이런 탄핵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역풍이 불지 않는 건 이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런 탄핵이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 탄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얼마나 지금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네네네. 반증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는 게 더 비판하기보다는 반성이 더 우선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마디만 붙이자면 앵커께서 굉장히 정리 잘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전 역지사지에 아니에요. 아주 또 칭찬을 칭찬하지 우리가 마세요. 정치를 하더라도 나도 칭찬하셔야 돼요. 역지사지의 네. 심정을 네. 한번 자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이런 네. 행사들을 하기에 앞서서 네. 그러나 앵커께서도 아, 참 아, 그만 안 하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네 분께 에이.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제 칭찬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처음 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이제. 마세요. 네. 에이, 자, 다음 거 하나 갑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또 이제 약간 그 좀 쉽지 않은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당의 전략기획 부총장이 이제 주말 사이에 충돌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 만찬 때 매우 썰렁했다, 혹은 화기애애했다, 서로 후기가 좀 달랐잖아요. 이걸 두고서 친한계에서 본격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온 건데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참석자가 어제 만남 그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네.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참 이게 좋으네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진짜 뭐 성질 같아서는 네. 가고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 예. 이게 그런 자리예요? 네. 무슨 뭐 사교 파티 합니까? 네.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
뭐 비판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다면 뭐 저는 그것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엄청난 네. 비밀을 지금 이 오디오가 나가는 동안 정강재 아니 대변인이 근데 그게 비밀이 아니라 이제 네. 조금 언론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예? 가을밤에 여유를 즐기는 자리였다라고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여유로운 요 얘기를 분위기였다. 이 누가 말이 지금 했다고요?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신조 부총장이 네, 요 얘기가 네, 누구 얘기? 김종혁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이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처음에 네. 기자들이 어떤 분위기였냐라고 하니까 처음에 그냥 뭐 분위기에 대해서 좀 캐주얼하게 설명한 게 외부에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지호 부총장은 사실 이게 한가한 자리가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격앙된 것 같은데 네. 개인 방송인 유튜브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싸대기를 때리고 싶다라는 이런 일종의 폭력적 언사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았겠죠. 아니, 이- 친한계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로 싸대기 때리고 이러면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언의 주체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네. 상황에서 나온 얘기였고 아, 또 주체가 하나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네. 네. 말을 이제 다른 패널이 한 얘긴데 신지호 총장은 자신은 그 얘기에 동의해서 그렇죠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하고 다니는 게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냐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현 상황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비판으로 이런 그 정치적 어려움이 해결될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대한 상황에 대한 동조였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동조는 아니었다라고 아니, 뭐 얘기를 그건 하고 아닌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그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실에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신 게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좀 네. 상황 좀 파악해보고 서범수 총장에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자칫 또 뭐 당내에서 새로운 이견이 뭐 있어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하지 않는 네,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프닝성으로 지나간 일이지 네. 뭐 정말로 개파간 갈등으로 팍 폭발하는 네네네네.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그건 아닌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당 대표와 원내 대표로서 각각 역할이 있을 거고요. 예. 원내 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응 방향도 있을 거고 당 대표가 생각하는 대응 방향 이거 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생각이 자주 다른가요? 모든 정당에서는 네. 그런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자꾸 이재명 민주당 얘기하지 대표가 마시고요. 일극 체제라고 하지만 총책위 의장은 그 금투세. 금투세 네, 계속 네, 추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그 역할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이견이 네. 있다는 것은 저는 건강한 토론이 가능한 측면에서 아니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할 옆에서 때는 또 보기엔 있어요. 건강하냐고 아파 보여요. 아니 건강합니다, 굉장히.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저 질문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랑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계속해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안에서 뭐 좀 불편한 소리가 나왔다는 뭐 증언 같은 것들이 뭐 기자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영 두 분이 혹시 불편하신가 그게 좀 궁금했던 건데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추경호 원내대표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저 아. 들었었는데 아, 그럼요. 훌륭한 상당히 인품을 가지신 합리적이고 그래도 잘 아세요? 조용조용하시는데 요즘에 잘하죠. 추경호 대표가 진짜 추상 같은 추경호가 돼가지고 제가 과거에 강해졌어요. 국회에서 민주당 21대 때 의원이 추경호 기재부 장관한테 예. 막 몰아세웁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봐도 많이 화가 나겠더라고요. 그때 민주당의 여성의 초선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호 그 당시 장관이 딱 참으면서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의원님과 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한테 볼 수 없는 겸손함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모습 보면서 이분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네. 화가 나서 뭐 법적 대응도 한다고 하고 막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진 않아요. 위독해 보이죠 옆에서 보면 상황이. 추경호 부총리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예. 뭐 경제 관리 오래 하셨고 예. 경제부총리도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확산돼 갖고 당에 부담이 되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분이야말로 이제 뭐 선당후사하는 자세로 이게 봉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선당후사. 네, 이 대통령실과 이 그 한동훈 대표 측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이 심정에는 다들 공감을 좀 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요? 싸대기를 때리고 한 대 쓰고 싶은 이 심정.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니 이 싸대기를 때리고 싶다는 그 심정은 신지호 본인이 전략부총장의 약간 본인의 그 생각인 개인적 감정이죠. 거고, 그러나 답답함이 이건 있는 있죠. 것은, 예, 예. 그 가을에 여유를 즐기는 분위기였다라는 한 얘기. 그런 분위기가 예. 지금 우리가 만찬에 기대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네. 여당이나 지금 뭐 또 의정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뭐 지도부를 만나서 점력이나 이렇게 여유롭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아니다. 그럼 하나 더 들어가 봅니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명을 늘리는 거를 일단 1,500명으로 줄여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추계 기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수급이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해보겠다.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온 여야 의정 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 하나랑 그럼 이거 없이 2,000명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라는 의문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야 의정 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망했죠 뭐. 잘 나가겠죠. 아프죠, 아파.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네. 케네디가 왜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 정도인가요? 달에 궁금해서 갈 정도예요 보냈죠. 지금 이거? 달에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아 지금. 그런가요? 과학기술은 달은 보낼 수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는 네. 오늘도 계속 그 우리 저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게 될 듯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오늘 이뇨한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야당도 빨리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 지금 결국에는 이 갈등의 당사자들은 의료단체와 정부잖아요. 여야는 거기에 이제 중매를 쓰러 들어간 겁니다. 분위기 좋으려 소개팅 시켜주는 주선자 입장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선자들이라도 열심히 해갖고 이 사람들이 좀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선자 한 명이 별로 그렇게 아니 그럼 같은 안 주선자면 하니까. 좀 대우를 잘 좀 해줘야지 뭐 징역 구형 2년 하니까 잘 됐다고 하고 통상적이라고 하고 아니 그러는데. 그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왜 또 급발진이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아니 움직이는 걸 오늘 오후에 있는 결심 공판 때문에 그러세요?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여야 의정에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여야 의정에 그리고 왜냐하면 네네. 이게 의료 인력 수급 네. 열자인데 추계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 네. 그 기구가 네. 주의식 교육. 과반을 의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에도 안 들어오겠다는 의사 단체들이 여긴 거기에 들어오겠냐.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사람 추천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어쩌면 더 요원할 수 있거든요. 정부는 여야 의정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정부요? 아니지 전혀. 전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들어올 수 누굴 있도록 설득해요? 해야죠. 정부를. 그럼 대통령. 여야 아니, 의정 여야- 중에 여당이 가장 정부- 설득이 안 되는 주체는 여야의 정 중에 누구예요? 지금 가장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의겠지, 쪽은 뭐. 아니면 아 정부라고 정부지 하죠. 정부. 아니, 의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여야 의정을 추진하는 데가 여잖아요. 여죠. 근데 근데 안 정부가 되는 데가. 굉장히 강경한 아, 왜 태도를 갖고 솔직하게 있기 말해서 사람 때문에 당황시키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니죠. 참. 이건 뭐 이 사안을 보는 네.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경한 태도를 갖고 네. 있다. 누가 정이 정부가 아, 그러니까 그래요? 2025년 안 된다는 거 사실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심정적으로 많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 2026년과 관련해서 또 원점 재검토 어. 관련한 것들 다 의제만 열어두면 예. 일단 의사 단체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2025년도 열어둔다고 어. 한다면. 근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단 협상장으로 끌어오는 게 목표니까 네. 의제도 한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 당은 네. 정부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니까 네. 그거를 근거로 의사단체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좀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금 안 도와주는 거고 이번에 추계 기구를 신설하자는 거는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을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아니 바꿔버리려고 한 저건 거예요. 이제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안 도와줘. 아니 지금은 도와줬습니까? 지금은 도와줬어요? 아니 저는 우리가 민주당이- 말했잖아. 2025년도 백지화 저는 가능성 오히려 열어놔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의료 단체가 야당을 자신들의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버티고 있다. 이런 것 아니, 해석도 정부는 가능해요.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네. 협상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의 의견을 들어보자.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도 정확하게 설명하면 여기도 2025년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수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네. 정부 측에 여야 의정 협의체 어렵다라는 것을 보냈다는데 의견을 전달했다는데 그건 뭔 말이에요? 제가 할 얘기가 많네. 여기 이거 그게 일부 최고위원이라고 나오죠. 네. 그 일부 최고위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우리 당 전체가 갖고 있는 의견은 아니다. 당의 의견은 확실히 여야 의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정부를 빨리 설득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정부가 들어와야 사실 의료단체라든지 아니면 야당도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 먼저 하는 게 설득하는 게 우선 선결 과제네, 그죠? 한 명만 설득하면 돼요. 한 명만. 아. 대통령께서만 마음을 고쳐 먹으시면 모두 행복해질 수 그 있어요. 한 명이 지금 설득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근데 그 한 분이 갖고 있는 네, 또 철학이 있는 고민과 거니까. 네. 사실 책임 권한이 많은 사람이 책임도 더 크고요. 네. 그 번뇌의 깊이도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범 정답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뭐 정답을 얘기하니까. 근데 여당, 저 정부가 근데 우리 작가님 문제- 왜 저렇게 좀 처량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눈치가 빠르십니다.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광재 대표. 네. 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볼까요? 그 이재명 대표 위증거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네. 2시에 네, 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구형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고 그럼 네. 아마 지난번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었잖아요. 오늘 피고인 신문도 예정이 피고 싶나 돼 있- 그러면 네, 아마 예정돼 저녁 있어서. 시간이 돼야 네, 끝나 여섯 1시간 시? 1시간 정도로 네. 예정하긴 했는데 더될 수도 아마 시간은 있고. 훨씬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5시, 생각이 6시 정도에 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 선고는 언제쯤 혹시 대략 저는 한 2달 뒤 봅니다. 2달 결심하고 나면 왜냐하면 선거법 네. 선고 난 뒤에 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겠죠. 아마 11월 15일이 지금 15일이 선거법 선거니까 선고가 아마 있으니까 그 그 이후에 이유를 하는데 지금 쉽지 가장 않을까. 궁금한 게 몇 년을 구형할 것이냐. 검찰에서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보수 패널 중에서는 5년을 선고했다라고 아니, 주장하시는 기준이 분들이 3년이라면서요. 3년도 10개월에서 있는데 3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1년 6개월에서 2년 할 것 같고 대략 한 10개월에서 3년 사이를 아마 네, 구형을 할 네, 텐데 네, 3년 너무 과하고. 그럼 과거 한 아니, 2년 제가 봤을 때는 정도. 과하게 3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니 검찰 마음은 그러겠죠.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가 지금 더 엄중하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을 2년 했으면 당연히 더 근데 과하다고 주장하니까 이제 그러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고 벌써 22년 전 사건인데 네, 2002년에 있었던 네, 일이 네, 꼬리에 네. 꼬리를 물고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네, 오게 네. 된 거죠. 아니, 사실 사실 2002년대 초반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18년도죠. 2018년 그 네, 경기지사 네. 선거 시절에 나온 발언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위증교사는 굉장히 명확하고 네.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도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부분 충분히 소명이 혐의가 된다고 소명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소명이 된다는 건 뭐냐면 범죄 혐의가 있다. 네.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거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네.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던 거죠. 아 근데 이번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2년 가량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창훈 판사가 그 영장 실질 심사 몇 시간 한 겁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개에서 한 건데 얼마나 깊이 들여다봤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그런 결과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옛날에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나오면 민주당 폭망이에요. 나오면 재심 가는 거죠 항소. 아, 항소가. 재심은 아니 항소. 깡소신 갑니다. 당연히 이제 2심 뭐 다음 대법원까지 아마 네, 가겠죠. 만약 네, 네. 유지가. 아니, 나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이 검사 사칭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전화이고 제가 이 검사인데요 이게 아닙니다. 이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 모 언론인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전화 안 받으니까 제가 검사입니다라고 전화를 한 거고 PD가 전화를 한 거고 그 옆에 이재명 대표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거기에서 옆에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 근데 벌금 그리고 받았잖아요. 근데. 또 그리고 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KBS 측과 검사
변호사 측이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어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누명 썼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사건이 있었을 때 주법은 선고유예를 받는데 공범이 벌금 150만 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도둑보다도 망봐준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처벌을 받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네,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네. 선고가 나오면 저희가 그 네, 범죄 그래요. 혐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세 분과의 시간은 요 정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들 오늘 월요일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 주가 뭐 휴일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세 분께는 다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거죠? 네. 예, 계속 바쁘게 이번 한 주 보내시기 자영업자, 바라겠고요. 정치 자영업자. 유일한 그 정규직 네. 근로자신 것 같습니다. 방송 계속 하시지 네. 않으세요? 아, 내일 쉬어요? 아니 나옵니다. 네, 나오시죠. 아 내일 국고의 날 행사 시가 행진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 수색역까지. 아, 그래서 뭐 저 그래서 뭐 비행기 막 날아다니고 예, 그랬다면서요. 서울 시내 네. 혹시나 집에 뭐 계시는 게 좋을 것 광화문 같습니다. 구경하실 분들은 좀 잘 피해서 아니면 네.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에 사람 몰리는 데가 많네요. 저 여의도도 아마 불꽃 축제를 주말인가 할 거예요. 아, 10월 5일 입니다. 그러네요. 그쵸. 역시 맞아요. 집에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나갈 생각하지 네. 마시고. 장르만 여의도 보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세 분 대단히 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